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내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사는 매달 80만 원, 박사는 11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기업들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과 직원 모두 세금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초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월 정기주총 시즌을 앞두고 주요 기업들을 향한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등에 업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 5대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원 사직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과거와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3월 정기주총 시즌을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들을 향한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발표를 앞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등에 업고 그 어느 해보다 기세가 등등합니다. 하지만 우려도 큽니다. 이 주주 환원과 주가 부양에만 연연하다 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을 고갈시킬 수도 있습니다. 첫 소식 김대연 기자입니다.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 5곳이 뭉쳐 연합작전에 돌입하자 삼성물산이 철통방어에 나섰습니다. 삼성물산은 어제 영국계 자산운용사 시티 오브 런던 등 5개 헤지 펀드들이 공동으로 제안한 자사주 소각과 현금 배당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연합이 삼성물산에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주당 4,500원과 4,550원씩 배당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삼성물산이 지난달 말 1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소각 계획과 배당 정책을 발표했지만 성에 차지 않는다며 배당 규모를 75% 이상 늘린 겁니다. 하지만 행동주의 펀드 5곳이 보유한 지분율은 1.46%에 불과한 만큼 이번 싸움이 달걀로 바위치기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삼성물산도 1조 2천억 원이 넘는 현금 유출이 이뤄지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재계에서는 기업 밸류업 열풍에 편승한 행동주의 펀드들이 과도한 주주 환원책을 요구한다며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밸류업을 하려면은 근본적인 거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단기 수익 올리고 빠져나가면 끝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다른 소액 주주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거죠. 이에 행동주의 펀드들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계속해서 상장 기업을 압박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 계획이나 자본 배분 전략이라든지 충분히 밝혔으면 이런 일이 좀 덜했을까 생각은 들어요. 이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기업 가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오는 26일 공개되는 가운데 다음 달 상장 기업들은 일제히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대연입니다. 얼마 전 부영그룹이 아이를 낳은 직원들에게 출산 장려금 1억 원씩 주겠다고 밝히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때 내야 하는 세금이 논란거리였는데 정부가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 세금 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다음 달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발표했는데 발목을 잡은 건 세금이었습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현금 1억은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잡혀 많게는 38%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원이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을 경우 4,200만 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부영은 세금을 덜 떼는 방식인 자녀에 대한 증여 형태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는데 대신 비용 처리를 못해 법인세 감면 혜택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출산 장려에 대해서는 좀 면세해 주시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는 사람도 부담 없고 받는 사람도 부담 없도록. 이처럼 세금 때문에 출산 지원금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기획재정부도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기업이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 그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저희가 여러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3월 초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선 월 20만 원인 출산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파격적으로 높이거나 기업의 비용 처리 기준을 완화해 법인세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정부는 올해 지급된 출산 지원금은 모두 소급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부용도 세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증여로 볼 건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 여기에 지원금이 큰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몰리거나 현금 대신 육아휴직 확대 등을 제공하는 기업들에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 5대 대형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냈고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을 결의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지난 2020년 파업 당시와 같은 구제 절차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의료 현장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20일부터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는데 빅5 병원 전공의만 2,700여 명에 달해 다음 주부터 진료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국 다른 병원에서도 집단 행동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 이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면 의료 공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과거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때도 전공의 80% 이상이 병원을 떠나 의료 현장이 대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35개 의과대학 학생들도 동반 휴학계를 내기로 결정했고 선배 회사들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에 나섰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 재논의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 문책임을 선언합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워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명령에 불응하면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라며 과거와 같은 사후구제의 선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병원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그동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만 할 수 있었던 국채 투자, 앞으로는 개인들도 가능해집니다. 이 국채 투자의 특성상 오랜 기간 돈을 묶어둬야 하지만 안정적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개인용 국채 판매 기관 선정 입찰에서 미래에셋증권이 1순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국채 프라이머리 딜러 가운데 경쟁 증권사뿐만 아니라 초대형 시주은행까지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앞서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 판매에 나서며 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무위험 투자 상품, 확실한 자산 형성을 위한 새로운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입이 추진된 2021년에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 배경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도 적극적 재정 정책을 위해 국채의 안정적 발행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내걸면서 이제 개인의 국채 시장 참여 목적도 국민들의 자산 형성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실제로 국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지만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 비중은 99%에 달합니다.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해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늘리는 동시에 노후 대비나 학자금 마련 등 국민들의 목돈 만들기에도 보탬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개인 투자형 국채는 10년물, 20년물 두 종류로 한 사람당 연간 1억 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20년간 달마다 50만 원씩 넣으면 이후 20년간 매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출을 대비해 자녀가 10살일 때 10년물 3천만 원을 매입한다면 20세에 4,200만 원을 얻게 되는데 이 경우 만기 수익률은 40%가 넘습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나 IRP, ISA 등 장기 투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워낙 다양한 데다 오랜 기간 현금이 묶이는 상품 특성상 일부 고소득층만 관심을 보일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염두한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해부터 미국 국채를 대거 매입했던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개인용 국채 판매도 그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빌라를 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불법 건축물은 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면 알 수 있지만 이 매매 전까지 아직 적발이 되지 않은 곳은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계단식으로 꺾인 곳을 봤더니 패널로 확장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언뜻 보면 일반 빌라처럼 보이지만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 불가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처럼 개조한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이랑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보통은 매매할 때 등기부만 떼보잖아요. 그럼 그 호실의 용도가 안 나와 있거든요. 모르고 거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문제는 구조를 변경한 건축주가 아닌 현 소유자에게 벌금 성격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김상혁 씨는 최근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해 보증금 대신 집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었던 겁니다. 이거를 불법인 거 알면서 누가 이거를 강제로 누가 구매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이거 뭐 세금도 내야 되는데 이 건축주라는 사람한테 이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원상복구를 하고 싶어도 안전상의 문제나 입주민들 간 의견 차이로 인해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위반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는 불법에 합법화는 안 된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비를 들여 위반 내용을 시정한 사례도 많은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은 10건이 발의됐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토요타 자동차의 시가총액이 7년 반 만에 삼성전자를 앞지르며 아시아 시가총액 2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1위는 대만 반도체 기업인 TSMC인데요. TSMC는 최근 AI 수혜를 톡톡히 보며 시가총액 768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토요타는 최근 일본 기업 최초로 시총 50조 엔, 하나로 약 444조 원을 돌파한 후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삼성전자를 추월한 건데요. 토요타는 올해 들어 주가가 30% 넘게 올랐는데 반면 삼성전자는 올해 7%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토요타를 재역전하기 위해선 8만 전자를 돌파해야만 합니다. 토요타의 상승 배경에는 자동차 출하량 증가와 엔저에 따른 수출 호조 등이 꼽힙니다. 지난해에는 1,030만 대가 넘는 차량을 판매하며 4년 연속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뿐 아니라 일본의 반도체 업황도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요. AL발 HBM 특수와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활 의지를 통해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반도체 회사인 도쿄 일렉트론과 어드반테스트는 각각 연초 대비 약 30%, 40% 넘게 급등했고 도쿄 일렉트론의 시가총액도 140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업종의 호조로 일본 니케이 지수는 38,550선까지 도달하며 연말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 대만 등 다른 국가들의 증시가 연이어 상승 랠리를 펼치는 동안 국내 증시는 오히려 연초보다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상승률로 비교하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주요 국가 순위 중 하위권에 진입했는데요. 같은 기간 니케이가 15%, S&P 500은 5% 오른 것과는 대비되는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2월과 비교해 국내 증시에서 국내 투자자가 미국 주식으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월과 비교해 국내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70억 달러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은 종목은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순이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50% 가까이 주가 급등세를 펼치며 투자 심리가 자극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해외 추종 상품의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박스권 장세 속에서도 2차 전지 기업들은 재충전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간밤 테슬라가 6%대 급등세를 연출하며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심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한 만큼 저가 매수세도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한 달 만에 주가가 40만 원 선을 재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보시는 것처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저 PBR주도 전날 숨고르기에 나선 후 다시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오는 26일 공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유입된 덕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 등락을 활용해 그동안 소외됐던 수출주 또 성장주 비중을 높여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저 PBR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지난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살림살이가 팍팍했지만 공항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해외여행에 나선 사람들이 많았는데 카드 결제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특히 60대 이상의 여행 소비가 많았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국민이 쓴 카드 금액은 1,162조 원. 그중 무려 41%나 매출이 오른 업종이 있는데 바로 운수업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위축됐던 해외여행 수요가 터져나오면서 지난해 항공사와 같은 운수업의 카드 승인만 1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장 즐겼던 연령층은 다름 아닌 60대 이상의 시니어입니다. BC카드의 결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이상 고객의 여행과 면세점 업종 결제액은 코로나19 시기와 비교했을 때 무려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시니어층의 여행 소비가 가장 두드러졌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고물가 여파로 식음료 업종의 매출 성장세는 주춤했습니다. 지난해 식당과 음료, 주점 업종의 월 평균 카드 매출은 많게는 10%까지 줄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카드 혜택 역시 항공과 호텔 할인, 동시에 주유비나 통신비와 같은 생활비 할인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해외여행과 고정 비용을 줄이는 부분이 약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아끼려는 마음보다 지금까지 못 갔던 해외여행들을 많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고정적으로 지출이 많이 필요한 공과금이라든지 통신, 교통비 같은 거는 좀 줄일 수 있는 카드들이 있다면 찾아서 줄이고 싶은 약간 그런 심리가 또 같이. 고물가와 리오프닝이라는 두 키워드가 동시에 떠오른 만큼 올해 역시 소비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금융과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 현상이 빨라지면서 국내 금융회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자본을 가진 은행들이 특정 산업이나 시장에 뛰어들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규제 완화를 예고한 금융당국도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리브엠과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 사업.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불과 수년 전에 도입된 혁신 금융 서비스지만 벌써부터 성장세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시작 당시 알뜰폰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던 KB 리브엠은 성장세가 정체됐고 수익 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 사업 초기 급성장세를 보였던 가입자 수 역시 주춤하면서 지난해부터는 전체 알뜰폰 가입자 수의 2.5% 수준인 40만 명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2년 1월 서비스가 시작된 신한의 땡겨요는 상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용자 수와 가맹점 수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과의 연계 상품을 제외한 배달앱 자체 수익은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지 않은 다른 금융사들의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2022년 9월 출시된 우리은행의 중소기업 공급망 플랫폼 원비즈 플라자는 1만 개 회사가 이용하고 있지만 금융연계위의 사업 자체의 수익 모델은 없고 하나금융과 NH농협금융은 주도적으로 비금융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사들이 이자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면 비금융 산업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하는데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외하고 영업 규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금융과 IT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등과 같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지주 차원에서는 데이터 분석 등과 같은 금융업과 밀접한 비금융 업무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금산분리 제도에 따라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15% 초과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산업 간 융합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지난해 8월 발표가 연기된 은행의 비금융업 허용 방안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혁신 금융 사업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최근 금융권의 다양한 사고 등 약간 불안 요인 등이 있어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금산분리와 전업주의 등을 과감히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금융사들의 수익 다각화 적기를 놓치고 다시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게 만들고 말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부터 이공계 석박사 대학원생들에게 생활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석사는 매달 최소 80만 원, 박사는 최소 110만 원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농진 기자입니다. 12번째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을 첨단 도시로 키울 구상을 내놨습니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을 언급하며 기존의 1특구와 묶어 나노와 반도체, 바이오,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포부도 내비쳤습니다. 대전의 개방성과 연결성 강화를 위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임기 내 착수한다는 목표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전시를 관통하는 경부선, 호남선 철도의 지하화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확대와 획기적인 인프라 혁신을 통해 대전이 대한민국의 과학 수도를 넘어 세계적인 첨단 과학 도시로 커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재 육성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최소 11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생활장학금 제도는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정부 장학금 규모를 1,300억 원 증액하고 학부생만 대상이던 대통령 과학장학금도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1인당 연평균 2,500만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